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6월 26일 투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47%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53% 상승하면서 오늘 양증시 상승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50억, 기관 투자자는 2,300억 정도 코스피를 매수했고요. 코스닥은 1,400억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가 580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2600선을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크게 더 하락시키지 않고 증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양봉, 음봉이 반복되면서 아직까지는 저점을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전에는 이 61선 근처에서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좀 반등을 시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급등세에 대한 조정세가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2550선 정도를 이제 지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증시에 대한 흐름이 반등으로 이어지는지 이번 주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월봉은 뭐 계속해서 꼬리를 달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오늘 2천억 정도 매수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한 5일 정도 매도를 연일 진행하면서 150억 정도를 이제 매도를 끝내고 매수를 했지만 크게 많은 물량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매수를 공격적으로 좀 진행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느슨해졌고요. 지금은 매수보다는 매도로 조금 더 코스피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외의 그런 지수들,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연장이 지속될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확실성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좀 이제 거기에 한몫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했던 증시가 조금 이제 조정세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도 좀 이제 관망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하나둘씩 다시 해결이 되면 계속해서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천천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 미국 증시, 니케이, 그 다음에 상해 종합 모두 최근에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환율은 이제 반대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4.5원 오늘 하락은 했지만 1307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1300원대를 돌파하고 어느 정도 가격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위로 다시 환율이 자리를 잡았고요. V자로 반등을 해주면서 이런 환율이 지속적으로 박스권을 횡보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41선과는 아직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단기간에는 급락한 부분의 절반 정도로 지금 회복을 하였고요. 일단은 최근에는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보니까 환율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계속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지수 선물로 가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0.1%, 2%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크게 지금은 하락 상승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합 수준으로 진행 중이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증시도 0.1%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락을 멈추고 다시 반등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내일 정도까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하락을 좀 이어갔기 때문에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수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인데요. 러시아에서 이제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제적인 에너지를 많은 부분을 수출하고 있는 러시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에너지 가격들도 급등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예의주시를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69.5달러, 어제보다는 조금 상승을 했지만 크게 단기간에 급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68달러를 찍고 지금 이제 조금씩 반등을 해가고 있고요. 다시 70달러를 회복을 하면서 꾸준히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도 마찬가지, 오늘도 반등을 하면서 2.8달러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재 가격이 저런 불확실성이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혹은 갖가지 이제 공급
이유 때문에 좀 이제 가격대가 올라가면서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재 가격이 하반기에는 조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재 가격도 지금은 저점을 찍고 반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외환은 아까 확인을 했고요. 채권금리는 3.6%대까지 다시 감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안전자산으로 자금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안전자산 중에 하나가 미국의 국채입니다. 그래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 국채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면 국채 금리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 금리가 거기에 대해서 떨어지면서 진행되고 있고요. 3.68%까지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3.7%, 8% 뭐 계속 유지를 하다가 조금 이제 꺾이고 있는데요. 뭐 이 불확실성이 크게 계속 이어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크게 더 떨어지지 않고 이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결국에는 국채 발행에 의한 국채 가격 하락으로 조금 더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지금 올라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적절 수준에서 이 가격도 유지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조금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증시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320원 하락해서 1.77% 하락했고요. 17,79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18,000원대를 좀 이제 하락을 시키면서 17,000원대로 진입을 했고요. 장 초반부터 이제 급락을 시작하는 듯 하면서도 좀 이제 장 후반에는 적절 수준을 유지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는 평소보다 적었고요. 크게 많지 않았고 17,810원으로 20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하락세가 조금 더 이어지는 것 같고요. 6월 22일에 차익성 물량이 쏟아지면서 잠깐 이제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 반등세를 또 눌리는 그런 이제 그 이상의 하락이 나왔고요. 거래량은 508만 주로 전날보다는 더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또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요. 아직까지 500만 주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부터는 꾸준히 유지되던 그 거래량이 다시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감소하면서 다시 300만 주, 200만 주대로 떨어질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볼 거고요. 주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거래량이 조금 더 힘이 붙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별 차트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저점을 올리면서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5일선 따라서 잘 가다가 이때 이제 차익성 물량 한번 쏟고부터는 조금씩 이제 주가를 다시 눌리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뭐 특별한 악재도 없었고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이렇게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차익성 물량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21선을 받치는 그런 양봉이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를 밀어내면서 조금 더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을 했지만 결국에는 내일도 조금 더 하락을 하면서 이 아래 꼬리를 메워주느냐 혹은 바로 이제 이 정도에서 양봉을 세워주느냐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추세를 보았을 때는 조금 더 하락하는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전처럼 또 고점을 찍고 서서히 이제 떨어뜨리는 그런 흐름이 또 한 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번에는 17,400원 혹은 이 우문구름 수준에서 적절하게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해준다면 다시 한번 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좋은 공간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반등을 시키는지 일단 이번 주 흐름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장기 이평선 241선을 넘어서 주가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점점 상방 추세로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간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19,000원을 두 번 도달했고 두 번 정도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세 번째 올라가게 된다면 그 세 번째에는 좀 이제 뚫고 나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내일부터 해서 다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은 아쉽게도 20월봉선 아래로 하락을 했고요. 20월봉선을 또 걸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근처에서는 윗꼬리를 달아주는 그런 월봉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 아래 구간에서 오랫동안 횡보를 하면서 네, 천천히 이제 올라오고 있지만 그 윗공간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양봉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에는 조금 더 양봉이 시원하게 나왔으면 했는데요. 이번 주 이제 마감하고 나면 7월 달로 넘어갔을 때 그쯤 해서는 이제 양운 구름을 태우고 조금 더 힘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주 흐름을 계속해서 주시를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투자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은 기관 투자자 24만 5천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3만 주 매수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이틀 정도 매도를 끝내고 지금 다시 매수로 전환을 하였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네, 지금 매수를 했지만 사실 며칠 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기관 투자자는 네, 매수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기관 투자 중에서는 금융 투자가 16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4일 정도 네, 그 이상 지금 매도를 하다가 조금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보험 투시는 조금씩 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3일 정도 매도가 시작되었지만 크게 많은 물량 매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은행 기타 금융은 크게 많은 물량 아니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고 넘어가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5만 5천 주 매수하면서 자, 최근에 계속해서 또 매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는 적게 하고 매수는 네, 또 계속 이어가면서 이 지분율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모펀드도 이제 차익 실현 물량 쏟아내고 반등을 좀 시키면서 네,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지금은 오늘 사실 크게 매도한 수급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눈에 띄는 수급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매도 창구에 모간서울이 매도를 시작했고요. 이 모간서울이 특히 공매도와 직결되는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이 모간서울의 매도와 함께 또 한번 공매도가 증가하기 시작할지 그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전에 공매도가 늘어나기 시작할 때 매일매일 50만 주 가까이를 매도하면서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또 똑같은 패턴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내일도 모간서울이 매도를 하고 이번 주 내내 또 매도를 시작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매도 잔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입니다. 공매도 잔고는 6월 22일자로 지금 1거래가 53만 주로 좀 많이 나왔던, 거래량도 좀 있었죠. 그날에 358만 주로 또 공매도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40만 주 가까이 또 늘어났고요. 결국 300만 주를 찍고 공매도가 다시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사실 거래량, 전체 거래량 대비해서 1 공매도 거래량 20만 주 정도로 많은 편이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4% 정도였고요. 아주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소보다는 지금 공매도 1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모간서울이 지금 다시 매도로 접근을 한다라는 점에서 좀 이제 주목을 해볼 만하고요. 네, 그래서 거래원을 보시면 지금 모간서울 장 마감에 이렇게 마지막까지 밀어붙였고요. JP모간도 장 초반에 밀어붙이면서 이 두 지분 합쳐서 한 50만 주 가까이를 매도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계속해서 이 JP모간이 장 초반에 또 매도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결국에는 또 간을 보면서 이렇게 매도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도 이 모간서울과 JP모간이 또 오전에 매도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또 이런 매도가 나온다면 공매도 잔고가 다시 저점을 찍고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전과 상당히 유사한 흐름으로 또 진행이 되어 간다는 것이고요. 주가가 또 조금씩 떨어지면서 공매도 잔고를 채워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은 향후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까지 계속해서 많은 물량을
확보를 했었기 때문에 네, 이 많은 물량을 다시 모두 공매도화 시킬 것인지 아니면 일부분만 공매도를 시키고 다시 주가를 반전시킬 것인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장고도 살펴볼 건데요. 대차장고는 지금 나오진 않고 있지만 오늘은 조금 이제 늘어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 종목에 상환 상위 종목에 위치를 하긴 했지만 지금 이제 체결도 89만 주 정도 진행이 되면서 상환 대비 체결이 한 50만 주 가까이 늘어났고요. 잔고는 1620만 주 가까이로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다시 늘어나면서 대차 잔고도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사실 하루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이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대한 흐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와 공매도 잔고가 쭉쭉 감소를 하다가 다시 지금 모관솔로 비롯해서 매도가 시작되었는데 또 다른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 공매도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또 한번 그 옵션 만기와 같은 그 특정 날짜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은 모관서울이 매도를 하긴 했지만 외인 추적 물량이 13만 주 매수해서 32만 주 매수로 조금 더 늘어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일도 그렇고 당일도 그렇고 지금 이제 매수 물량은 조금 더 늘어나는데요. 13.6%로 보유율은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뒤에 그 공매도 잔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내일과 이번 주에 모건서울 그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더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도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점까지 사실 빠르게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적절한 수준에서 지지 라인을 형성을 시켜야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이 공매도, 모관서울, 외국인 투자자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이번 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기술적인 부분은 다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에 17,400원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 의문구름 근처를 지켜줄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빠르게 반등을 시켜준다면 이제 거래를 조금 붙여주면서 진행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준비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4년 만에 BBB 플러스를 복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이스 신용 평가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신용 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이제 변경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한국 기업 평가도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이제 높였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용 등급 자체가 이제 BBB 플러스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자력 발전소 관련 사업 환경이 개선이 될 거고 신한우 3, 4호기 수주를 바탕으로 실적 기반이 보강이 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정부 정책이 친원전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원전 사업 기반이 복원되고 있고 생산성과 운영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재무 상황이 계속 좋아질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완제품을 공급하는 발전 부문뿐만이 아니고 부속품과 소재의 가공을 담당하는 주단 부문 실적까지 동반 성장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사업의 그 방향이 소재, 그 다음에 기제품, 기자재 그런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우리도 거기 초점을 맞춰서盈률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이제 이런 카자흐스탄 복합화력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신한울 프로젝트로 통해서 선급금이 이제 유입이 되었고요. 거기에 지난달 말로 이제 1조 원 수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증가를 했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두산밥켓 주식 500만 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을 했고 약 3천억 원 정도를 확보를 하였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지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활한 사업 활동과 재무 부담 완화에 기여가 될 것이고, 요거는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산밥켓으로부터 또 유입되는 배당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영업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어서 수익성이 또 개선되는 거고요. 신용 등급이 2019년 초까지 BBB 플러스였는데 이번에 이후에 실적이 약화하면서 BBB 마이너스까지 내려갔다가 작년에 이제 BBB로 올라갔고, 이번에 긍정적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BBB 플러스까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재무가 개선이 되고 있다, 앞으로 전망이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할 만큼 상당히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이제 두산 밥켓의 블록딜을 통해서 또 한번 이제 좋지 않은 그런 인식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만으로 지금 이제 유상증자라든지 뭐 그런 무리한 증자 방식을 택하지 않고 이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두산 밥켓에 대한 지분 자체도 사실 51%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5% 정도는 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두산 밥켓은 46%만으로도 충분히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계속 재무가 개선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번 블록딜을 통해서 또 현금 자산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자산을 통해서 어떤 투자를 하는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밥켓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이 분기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3월 달에 나왔던 분기보고서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두산 밥켓 하나만으로 지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8,080만 그죠? USD 1000달러네요. 그래서 000 3개를 붙이면 8억 달러를 지금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달러당 1,3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약 1조 이상의 그런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2021년도에도 이 8억 달러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번 현금성 자산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현금성 자산을 한번 사용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밥켓만의 그런 추가적인 그런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업 인수를 진행을 하든지 혹은 다른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든지 뭐 그 정도 수준이 있을 것 같고요. 두산 밥켓의 그 현금 이 흐름도 한번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산 아래에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에 그 다음에 그 두산 밥켓과 그 다음에 두산 퓨얼셀이 있죠. 그리고 하나가 이제 두산 큐벡스 두산 큐벡스가 있는데요. 이 두산 밥켓을 통해서 또 한번 이제 확장을 하는 그런 그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자회사가 실적이 굉장히 좋고 현금성 자산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이 지주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신용평가사들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나라 국토부 장관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서 대구와 이제 경북 지역을 방문을 했고요. 대구 지역은 일단 다른 얘기고 일단 경주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지역이죠. 그래서 경주 SMR 국가산단은 한국수력원자력 문무대왕 과학연구소와 연계해서 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기반으로 육성이 될 예정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울진 쪽에는 원자력 수소 국가 산단이 생기고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열과 에너지를 활용해서 탄소 배출 없는 수소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청정에너지 생산기지로 육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국가산단 협약식 체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경북 지역에서 SMR에 대한 그런 기술, 특히 수소 생산을 위한 기술이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실증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울진 쪽에서는 뉴스케일 파워의 SMR이 6기 정도 공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아직까지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그런 기술 협력까지 얘기가 오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부의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보게 되면 핵심 전력 설비 계획으로 신규 원전 4기 이상을 구축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형 원전이 될 수도 있고 이 대형 원전 개수를 줄이고 SMR 소형 모듈 원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저 울진 쪽이 상당히 이제 검토가 많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인 그런 원자력 에너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명이다 하는 원자력 발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둘씩 신규로 지금 건설을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제 탈탄소가 가속화되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에너지 공백을 막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에너지원을 준비를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11차 정기 수급 계획은 주목을 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이제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국내외 전부 지금 SMR에 대해서 기술력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 이노베이션,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와는 관계는 없지만 최근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유상증자 내용 중에 그 배경을 살펴보면 회사의 카본 투 그린 혁신 과정에서 배터리 사업 등 그린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린 사업 전환 가속화를 위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수소 암모니아 등 신사업 개발 그리고 관련 연구 개발 역량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건실한 재무 구조를 확보하고자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에서도 지금 SMR에 대한 투자를 위한 유상증자를 단행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SMR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해외에 그런 SMR 기업에 직접적인 지분 투자도 하고 국내의 ISMR 개발을 위한 그런 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개발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개발에서 민간 차원의 개발로 좀 주도권을 넘기려고 하고 있고요. 그 민간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핵심 기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핵심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SMR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ISMR이라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 ISMR이라는 것은 설계 쪽만 표준 인증을 받은 것이고요. 설계 인증만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실증하기 위한 그런 발전소도 필요하게 되고 실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개발과 그런 건설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게 2027년까지 그렇게 개발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 2030년 정도까지 건설을 한다라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야 그런 세일즈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앞으로 이제 이 목표에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ISMR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0메가와트로 지금 개발을 진행 중이고 실제로는 이제 캐나다 쪽에 이 ISMR 모델을 이후에 납품하기 위해서 그런 MOU 체결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다 해외 모델이고요. 뉴스케일 파워 잘 아시다시피 뉴스케일 파워는 78메가와트급이고요. 그 다음에 홀텍이죠. 홀텍은 현대건설과 이제 협력을 하게 되는데 110메가와트급일 겁니다. 그 다음에는 테라파워도 있고요. 테라파워는 아직까지는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차세대 모듈로 이렇게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엑스에너지, 그죠? 엑스에너지인데 이 엑스에너지도
이제는 실증 단지를 납품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거기에 대해서 지분 투자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최근에 이제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는 그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지만 히타치죠. 히타치와 그 다음에 GE 합작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합작사가 최근에 이제 이 SMR 모델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델이 300메가와트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은 300메가와트 이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하에서 최대한 용량이 큰 것이 또 효율이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점으로 내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고, 웨스팅하우스도 300메가와트급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각국에서 지금 이 SMR에 대한 기술을 투자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시장 확대, 연평균 성장률이 22%에 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각 기업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번에 그 명목으로 두산 바켓에 대한 지분 3천억 정도를 매각하고 현금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을 투자할지, SMR 공장을 확대를 할지, 혹은 엑스에너지와 같은 추가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나쁜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은 이제 해상풍력 관련 소식인데요. 해상풍력도 이제 국내 시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해상풍력을 발전 목표를 상향을 하고 있고, 태양광보다 이 풍력 쪽에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에너지 안에서 해상풍력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가속도로 지금 엄청 연평균 성장률이 1.5배 정도, 그죠? 5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빠르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거기에 지금 최대 수혜주가 두산 에너빌리티, SK E&S, LS 전선 등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내용을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터빈과 EPC를 할 수 있고, 효성중공업은 터빈, SK E&S는 사업 개발, LS 전선은 전력 케이블, CS 윈드는 타워, 이렇게 이제 역할을 나누어서 여러 기업들이 각각의 그런 시장에 침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IR 자료에만 하더라도 2035년 정도면 2040년이었나요? 그때 해상풍력으로만 연 수주가 9조 원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의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미 2024년, 2025년에도 크게 이제 수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벌써 한림해상풍력 기자재 공급 및 장기 유지 보수 계약이 1조 1천억 규모로 수주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추가적인 한림해상풍력 건설에 8메가와트급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12기 정도가 공급되어서 합쳐서 100메가와트급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또 거기에 대한 수주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주를 성공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8메가와트급을 국산화한 기업이 되고요. 우리나라의 저풍력, 저풍속에 대한 그런 특화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이 높다라고 하니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16메가와트급, 20메가와트급 이상의 그런 모델을 국책 사업이라든지 그런 해외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장기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좋은 소식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뭔가 딱 하면서 짠 하면서 소식이 하나씩 터지는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지금 좋은 소식들이 응집이 되고 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하반기에 하나씩 카드가 열리면서 좀 이제 주가에 반응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나 항상 이렇게 얄밉게 오를 쯤 하면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이 모건솔 공매도가 어떤 식으로 또 이번 주에 움직임을 줄지는 저도 좀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업에 대한 움직임
성장성, 그 다음에 재무 개선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천천히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